기자 홍사훈입니다. 홍사훈 쇼가 새봄에는 새 나라로라는 슬로건으로 마련한 이 개혁 시리즈 4부작 오늘이 마지막 편입니다. 오늘은 언론 이거 어떻게 고쳐 써야 할지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주제는 그래서 이렇게 기레기를 파면한다로 정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분 이창현 국민대 미디어 전공 교수 그리고 노정면 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 의원님이야 뭐 요즘 워낙 뭐 활약이 크시고 YTN 기자를 몇 년 하신 거죠? 해고 기간을 빼면 22년. 해고 기간 빼고 네. 해고 기간 21년 합치면 30년. 30년. 네. 아유 오래 하셨네. 너무 오래 했나요? 한게 별로 없어서. 아이 별 말씀을. 제가 네. 노정면 그 당시 기자 생활 때 노정면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창현 교수님은 학교에서 요즘 기자 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나요? 그렇게 많죠 옛날보다는. 뭐 사회적으로 저널리즘의 종언 뭐 이런 것들이 얘기되는 마당이니까 예. 기자의 어떤 지지, 기자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고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저널리즘이 다 붕괴돼 버리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누가 지키나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잖아요 언론. 네, 네, 그 소금이 없어지는 지금 정말 위기에 처했다고 봐요. 네. 스스로 언론 스스로가 자초한 면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걸 다시 소금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네. 뭘 고치면 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좀 두 분 모시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본 주제 오늘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제 새 정부 들어서면 검찰 개혁이 화두잖아요. 그리고 네. 검찰 개혁하고 이제 세트 메뉴처럼 항상 등장하는 게 언론 개혁이란 말이에요. 일단 언론은 왜 개혁의 대상이 됐느냐, 왜 개혁의 대상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노 의원님부터 말해주실까요? 이게 그냥 그 기자라는 그런 직업인들 한 명 한 명이 나태해지거나 뭐 이렇게 부패가 되거나 예.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기 쉬운 시스템이 제도가 고착화되는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제가 보는 화두는 이거예요. 기자는 왜 질문을 하지 않는가? 기자인데 왜 질문하지 않는가? 이게 기자 개개인들한테 왜 질문 안 해라고 물어보면 답을 매우 못 찾을 겁니다. 네. 회사가 못하게 하는 거죠. 제도가 못하게 하는 거죠. 안 해도 되게 또는 하기 힘들게 만드는.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이 교수님.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사실 민심을 받드는 정치, 그러면 사실 그 정치 권력은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역할들을 하는 건데 사실은 정치권이 민심을 받들지 않는 상황에서 예. 언론이 민심을 대변하기보다는 권력의 의중, 권력의 의지 이런 것들만 대변하다 보니까 민심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무엇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예. 즉 주변에 있는 많은 그렇지. 백성들의 마음 예. 이것은 읽지 못하고 언론이 민심을 대변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마음, 여사의 마음만 대변하고 있거나 아니면 침묵하고 있을 때 예. 이때 언론은 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월호 참사 이럴 때 국민은 정말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거든요. 예. 온 국민이 다 팽목항에 가서 눈물 흘리고 오랫동안의 나름의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언론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제대로 역할을 못했거든요. 예. 그런 국민의 트라우마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대통령의 비위 맞추기, 대통령이 어느 운동 체육관에 와서 얘기하는데 막 민심이 들끓었는데 그런 것들 다 편집해서 배제하고 대통령이 마치 아주 지휘 통솔을 잘하는 모습만 보여준다고 했을 때 민심은 들끓는 거죠. 기레기 물러가라. 왜? 언론이 민심을 반영하지 않으니까. 네. 저는 이런 박근혜 대통령 시기의 현상이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오히려 훨씬 더 강화되었고 그래서 이제 언론이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자를 다 우리가 기레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수많은 기레기들이
사실 존재한다는 거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네. 사실 아까 잠깐 그 노 의원님이 질문하지 않는 이 풍토가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사실 그 저 개인적으로 한국 기자들의 이 적나라한 처참한 현실을 딱 목격했던 게 저 때였거든요. 저 때 영상 저희가 그래서 한번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입니다. 두렵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러면서 그냥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거든요. 한 100명 정도 그때 그 한 100명 정도 가까이 그 국민의힘 이제 그 캠프 출입 기자단이 있었어요. 네. 단 한 명도 질문 안 했습니다. 한 명도 질문 안 했어요. 그냥 김건희 그 자리에서 그냥 얼마나 궁금한 게 저도 궁금한 게 정말 많았거든요. 도이치 주가 조작을 했냐 안 했냐, 숙명여대 논문은 진짜냐 아니냐. 궁금한 게 정말 많았을 텐데 한 명도 질문 안 했거든요. 네. 그걸 보고 정말 그래서 기레기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 후배한테 아니 왜 아무도 질문을 안 해?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공보단장이 사전에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질문하지 말아달라고. 질문하지 않겠다고. 야, 질문하지 말아달란다고 궁금한 게 여기까지 있는데 안 하는 게 네가 기자냐. 이 현실이에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풍토. 예. 그러니까 제도까지 안 갔지만 제도화돼 있는 거. 제도가 네, 아닌데도 요청하면 받아주는 그런 문화와 풍토, 예. 관행. 예. 이게 이제 고착화되다 보니까 기자들이 질문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또 질문하려는 의지를 또 없애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게 4년 전 상황이잖아요. 2021년이죠. 5월 1일 예. 이제 지금 녹화하고 있는 오늘 몇 시간 뒤에 예. 한덕수 총리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 그 총리실에서 공지 문자를 뿌렸습니다.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네. 예. 질문 답변은 없다. 그러니까. 허허. 질문하지 말아달라 또 네. 요청을 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그 총리실 출입 기자단이 반응을 하는지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질문해야죠. 그렇죠. 권한대행이라는 대통령직을 대행하고 특히나 지금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데 예. 어떻게 팽개치고 출마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동안 그 출마를 고민했던 그 기간 동안의 국정 운영은 공정했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한테나 질문을 또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힘 없으면은 그렇죠. 힘 없는 상대방한테 물고 정말 집요할 정도로 물고 뜯거든. 힘이 있는 권력 앞에서는 고분고분 질문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네 하고서는 좀 그때도 100명 정도 넘게 있었어요. 그냥 그 앞에서 노트북 타이핑만 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못하러 거기까지 기어가서 타이핑을 치나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거기서 치지.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저 기자회견 예. 저기에 100여 명이 넘는 기자들이 있었다 이거죠. 그럼 기자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보통 기자는 파수견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밤에 집을 지킬 때 도둑이 들어오면 멍멍 짖고 질문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애완견이 된 거죠. 예. 반려견이 된 거죠. 예. 김건희의. 저는 이러한 것들이 기자가 스스로 기레기임을 자인한 것이고 국민들은 딱 보면 알아요. 아, 저게 진짜 김건희 씨를 정말 기자들이 질문을 해서 문제를 나름대로 찾아내고 개선하려는 노력인지 아니면 받아쓰기를 위해서 왔는지 했는데 당시 100명은 받아쓰기를 했고 그래서 파수견으로서의 기자는 사라졌고 애완견, 반려견으로서의 기자만 남아 있었다. 근데 이것이 기자의 모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의 실제의 상황이었다라고 진단할 수 있겠죠. 이게 기자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부역하고 있는 이제는 부역이라는 단어가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내란을 일으킨 정권이고 내란을 일으킨 세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했으면 부역자가 맞아요. 적극적으로 김건희를 옹호하고 김건희에 대한 어떤 취재 보도를 방해했던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에 비해서 보면은 그래 나는 그냥 타이핑이나 칠래.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자들을 향해서 기레기라고 했을 때 억울할 수 있는데 아까 언론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네. 썩지 않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질문 안 하면 세상 썩습니다. 권력은 더 폭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에 언론의 책임이 없을 수가 없어요. 권력이 막 나가면 언론이 제 역할을 안 했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안 듣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노정면 기자실의 노정면이나 저나 예전은 30년 전 그때만 해도 모든 기자들이 다 저렇진 않았잖아요. 우리는 직장인이 아니야. 삼성전자 직원과 우리는 달라. 우리는 언론인들이야라는 일종의 기자 근성, 그렇죠.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장한테도 님자 안 붙이고 그런 게 우리만의 풍토였잖아요. 기자 사회에. 뭐 김 부장, 이 부장 이렇게 말하고 국장한테도 사장은 불러보질 못해서 그런 근성들이 왜 다 사라진 겁니까? 뭐 때문에? 그걸 뭐 쉽게 한마디로 다 규정해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저는 지금 우리 시청자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바꾸는 것이 목표이고요. 예. 바뀔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그런 길을 함께 찾아보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적대화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도 길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근성을 가르쳐줬잖아요, 선배들이. 뭐 그 당시에 언론 문화도 그리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많았지만 적어도 권력자를 향해서는 고개 빳빳이 쳐들고 그렇죠.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 네. 경찰 출입할 때부터 그냥 일선 형사들 대할 때와 형사 과장, 경찰서장 대할 땐 달라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진짜로 문 뻥 차고 들어가서 절대 손으로 문 열지 마라. 발로 차고 들어가라. 그게 문화로서는 좋지 않지만 그런 어떤 정신을 기자 정신을 갖추라는 거잖아요. 그런 교육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중요한 언론사들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깨지고 뭐 네. 해고 사태가 나고 뭐 맨날 파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후배 기자들에게 어떤 교육할 기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20년, 30년 후배들은 직장인으로서 입사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육받기 전에 욕부터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알고 접근해야 길이 보인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네. 그렇죠. 권력의 일방적인 굴종의 역사. 예. 사실은 뭐 돌이켜 보면은 박정희 시대부터 시작됐고 그 이전부터 있었죠. 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레거시 미디어의 나름대로의 권위가 존재했던 것 같아요. 두 분 다 KBS YTN 출신이고 우리 사회의 아주 중추적인 공영방송으로서 지위가 부여됐었어요. 처음엔 안 그랬습니다. 물론 그리고 경제적 토대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런 레거시 미디어가 상당 부분 기반이 해체되면서 예. 경제적 이익이 많이 줄면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예. 레거시의 레거시 타이틀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노출된 최고의 약자가 기자들이었다. 일선 기자들이었다. 그들이 약자가. 그렇죠. 그들이 나름대로 지사적인 선배들의 어떤 레거시를 쫓아가기에는 너무 상황이 열악했었던 것이다. 그것을 권력이 이용한 거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선배들이 좀 반성해야 되는 건데 좀 권위적이잖아요. 우리 세대가 상대적으로. 그래서 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보면 대화 자체가 안 되고 문화가 너무 다르고 맞아요. 막 이렇게 그 시체말로 가오나 잡으려고 하고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지금 저 사진 속에 있는 저 기자들 중에 저는 최소한 3분의 2 이상은 하루에 기사 저거 하나 취재해서 열심히 가다듬어서 보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자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해서 내 기사를 풍성히 해야지라는 예. 의지를 가질 수 있을 그렇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기 앉아 있는 대다수의 기자들은 하루에도
5건, 6건, 7건, 10건의 기사를 쏟아내야 되는 그렇죠. 그러한 요구를 회사로부터 받는 거예요. 예. 일주일이면은 한 기자 검색하잖아요. 수십 건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기사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냥 베낀 거지. 그렇죠. 네. 그런 구조 속에 내몰려 있는 길 잃은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바라봐야 함께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언론 개혁이라는 게 무슨 언론을 적대화시켜서 그들을 완전히 무슨 뭐 형벌을 내리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얼마나 더 좋은 언론, 민주주의를 지키는 언론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파괴되어진 공영방송을 일단은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기관 방송, 공영방송과 함께 민영 그리고 플랫폼이 상존할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작업들 노 의원님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다들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뒷부분에 가서 이제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좀 네. 그 들어가는 거로 하고 네. 어쨌든 저도 기자 생활을 뭐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는 저 나름대로도 그러니까 꼰대 소리를 듣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 이 세대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좀 얘기를 좀 오늘 좀 하겠습니다. 왜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우리 이 부장, 김 부장이 하면서 내 기사를 갖다가 알지도 못하면서 왜 고치냐고 부장 책상도 한번 발로 걷어차고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 결기들이 지금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왜 없어졌을까? 똑같은 세대 어쨌든 그 젊은 세대들인데 기자가 되겠다고 뭔가를 세상에 소금이 되겠다고 들어온 애들인데 왜 없어졌을까?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이 맞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언론사라는 것도 매우 좋은 일자리잖아요. 우리나라 의사, 판검사, 뭐 변호사, 공기업 그 공무원들 좋은 일자리지만은 언론사 기자들도 매우 좋은 일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메이저사들은 그렇죠. 아니 요즘은 한겨레 경향신문도 매우 좋은 일자리입니다. 어쨌든. 한겨레 경향은 메이저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좋은 부모 만나가 돈 많은 부모 만나서 재수 좋게 만나서 좋은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 입사 전형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 입사 전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쪽집게 과외받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고대, 연대 출신들이 당연히 다 점령하게 됩니다. 돈 많은 부모 만나서 이상한 무슨 고등학교 들어가고 뭐 이런 이상한 거 들어가고 뭐 특목고물 외고 이런데 들어가서 그러다 보니까는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일자리를 우리 사회가 이른바 파라군 키드들이 다 차지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옛날처럼 우리 세대처럼 돈 없고 힘없는 백 없는 부모 만났지만은 내가 자수성가해서 그때는 언론사 그렇게 서울대 연대 고대도 많긴 많았지만은 가끔가다 좀 들어왔거든요. 지금은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게 없잖아요. 기득권에서 평생을 보고 자랐는데 무슨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겠느냐. 그러니 저는 언론사만이라도 채용 방식을 굳이 이게 삼성전자 들어갈 채용 방식을 왜 체크하는 영어 단어 하나 더 하는 게 기자질 하는데 뭐 그렇게 도움이 됩니까? 네.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얼마나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제가 너무 말이 많았는데. 아니야. 사실 경쟁 과정에서 고도 경쟁 사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경쟁하고 그 가운데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뽑는 게 유능한 기자를 발탁하는 걸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기자를 뽑는다면 사실은 기자의 전문가주의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지만 기자의 윤리, 사회적 책임,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의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보려고 하지 않고 열심히 외신 번역하거나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능력만을 갖고 있다는 걸로 채용한다면 기자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언론사 채용 방식의 문제까지 지금 얘기하게 그렇죠. 됐는데 예. 저도 이제 YTN에서 그 채용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을 좀 했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스펙이 중시되고 그리고 영어 능력이 그 중시되는 것만큼은 좀
완화 내지는 네. 해소시켜 보자. 네네. 그래서 YTN은 그 당시에 좀 나름대로는 바꿨어요. 그런 노력들을 다 언론사마다 조금씩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사회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대로 스펙 관리 잘한 사람 그리고 학벌 좋은 사람. 근데 이제 학벌이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경험한 거는 학점이 높은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블라인드를 하기 때문에 이제 학교는 잘 안 보는 게 이제 대세가 되긴 했습니다만 학점이 높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학점을 얻지 않으면 경쟁이 테이블 위에 못 올라와요. 그렇죠. 전형을 해보니까 그거를 완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학점의 비중, 영어 점수의 비중 그리고 스펙에 대한 평가 이 비중을 낮춰야 된다. 그러면 말씀하신 뭔가 문제의식이 좀 더 강하고 또 사회적 경험이 조금 더 풍부하고 그래서 언론인으로서 역할할 그런 소양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나은 분들이 기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기자 생활하면서 그게 더 발현이 되겠죠. 그렇죠. 네. 사실 12.3 내란 이런 과정에서 언론정보학부 학생이 있다고 하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광장에 있어야죠.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거기에서 뭐 나름대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들의 역할들이 기능을 하거나 역기능을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열심히 토플 공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로 기자를 뽑는 잣대라고 본다면 저는 광장에 나가서 열심히 이야기들을 쓰고 정리하고 생각들을 좀 진화시키는 것 그게 더 중요한 덕목인데 이제까지의 우리의 입사 과정에서 본다면 그런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 세대 얘기할 때 청년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해서 혀만 차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네. 얘기하잖아요.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기자들은 대부분이 20대 후반 30대입니다. 청년들이에요. 네. 저분들한테서 제가 보는 어떤 이제 전반적인 특징은 청년 세대가 갖고 있는 문제 의식, 어떤 기성 세대에 대한 실망, 그리고 세대가 느끼는 소외감 이런 것들이 공유되고 있어요. 아주 강하게. 그러니까 청년 세대의 속성을 당연히 갖고 있어요. 예. 거기에 기자로서 언론인으로서의 사회적 요구를 받으면서 그걸 또 부담스러워하는 거거든요. 뭐 쉽게 기자하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하면은 될까? 저는 그건 너무 쉬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좀 알아주는 우리가 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론을 통해서 기자 사회를 개혁해내고 언론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기능하도록 우리가 계속 요구할 건데 그걸 실행할 사람들은 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분들이 어떤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 어떤 한계 속에 있는지 모르면 아마 길을 못 찾을 겁니다. 네네. 그냥 싸움만 될 거예요. 맞아요. 욕만 하다 끝날 거예요. 근데 저분들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요구를 할 때 저분들은 저는 행동할 거라고 봐요. 네. 일정한 길만 만들어주면 같이 만들어내면 제가 너무 도덕군자 같은 얘기를 해서 시청자분들 지금 화날 것 같은데 아니 뭐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저는 사실 좀 생각은 다릅니다. 직장인과 언론인은 그냥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 거면은 생활인을 가면 빨리 돈 많이 주는 삼성전자나 공무원으로 가면 된다. 굳이 언론까지 신문사, 방송사까지 그렇죠. 기어들어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어쨌든 저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네. 다양한 이제 그 스펙트럼을 모으는 게 중요할 테고. 제가 그 교수님께 좀 궁금한 게 어쨌든 네. 학교에서 보면은 요즘 뭐 예전보다 그렇게 기자가 되려는 그 학생들이 많지는 않다고는 저도 그냥 바람결에 들었는데 네. 일단 기자가 되려고 하는 학생들은 왜 기자가 되려고 한다고 하는지 한번 좀 이렇게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네, 기자가 그러니까 70년대에는 신문의 시대였고 예. 사실 90년도 이후에는 방송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의 시대가 되어 있어요. 근데 70년대 그리고 2000년대만 해도 기자의 시대에는 기자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덕목이었던 것 예. 같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유튜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되겠다라는 생각들은 생각이 딱 한 가지예요. 기자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꾸겠다. 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좋은 직장으로서
어떤 언론사를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자들이 되겠다라는 의지가 일단 채용된 다음에 회사 내에서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회사에 가면 하루에 10개의 기사를 써라 가서 보고 베끼기를 권장하고 그다음에 낚시성 제목을 만들고 이런 기자들이 처음에 사회화되는 과정이 예. 30년 전과는 다르다. 네, 확실히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측면이 새롭게 진입하고 있는 기자 초년생들에게 예. 올바른 기자로 가는 길보다는 그냥 타협하고 선정주의적인 그런 기사 쓰기를 생산해내는 이른바 모던 타임즈의 공장의 일종의 노동자와 같이 전락하게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30년 전 그 모던 타임즈.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제가 그러니까 KBS에 있었으니까 오래 있었으니까 30년 전에 그때 KBS하고 최근에 뭐 한 10여 년 전부터 KBS 그 보도국 뉴스룸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정말 극명한 차이가 나거든요. 옛날에는 마감 뉴스 이제 9시 뉴스 마감 전에는 막 7시 막 8시 그 사이는 막 완전 시장통이잖아요. 그 보도국 뉴스룸이 이거 기사를 왜 데스크를 이렇게 보느냐 막 이건 넣어야 된다 빼야 된다 이 인터뷰는 빼라 넣어라 데스크하고 이제 부장하고 기자들하고 정말 멱살도 잡잖아요. 진짜 그때는 멱살 많이 잡았습니다. 데스크하고 기자들하고. 그리고 그 뉴스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어깨 동무하고 가서 막걸리 한 잔 마시러 가고 그런 풍토가 있었는데 굉장히 시장통으로 왁자지껄했었는데 하여튼 최근에 제가 KBS 나올 때까지만 해도 보면은 8시, 9시가 돼도 조용해요. 조용합니다, 정말로. 부장이 고치라고 하면은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상당수가 어쨌든 그냥 순응하거든요. 아, 그러면 뭐 그렇게 바꿉시다 하고 뭐 그렇게 하고. 그런데 단톡방은 굉장히 시끄러워요. 야, 저 부장 마취총 좀 누가 좀 쏴라. 뭐 단톡방은 시끄러운데 겉으로 말하지 못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채용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결기 있는 좀 이렇게 온실 속에서 자라지 않은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이 와야만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채용 제도도 당연히 개선이 돼야 되고 지금 KBS에서도 YTN에서도 그 보도 책임자들, 제작 책임자들 임명 동의제 맞아요. 수년 동안 실시해 오던 거를 일방적으로 없애버리잖아요. 그렇죠. 단체 협약으로 노사 단체 협약으로 체결해 놓고 아 이제 아무도 못 건드릴 거야라고 기대했지만 무시해 버리잖아요.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런 제도들 하나하나가 없어지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안 좋은 풍토가 예. 자꾸 고착화돼 가는 것이 아닌가. 어제 YTN 청문회가 국회 과방위에서 있었는데 네. YTN 사장이 취임한 지 한 1년 됐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2008년도 YTN 해고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인사위원이에요. 가장 강하게 해고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그 2인방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한 명이 김백, 한 명이 유희림. 유희림은 지금 방심위원장 하다가 최근에 관뒀고 여기는 김백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작년 4월 1일에 취임을 했는데 4월 3일에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맞아요. 그랬었지. 그렇죠. 기억하시죠? 네. 다 알아요. 사장이 대표이사가 나와서 보도 사례를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이거는 편파적이야. 예. 조작 보도를 그대로 받아 쓴 거다. 예. 사실 확인 안 했다. 그래서 국민께 죄송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런 방향의 이런 소재의 보도는 하지 말라는 나라가 엄청난 지침인 거잖아요. 그걸 네. 갓 입사한 기자한테 너 이거 정면으로 들이받아라고 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런 풍토가 지금 만연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 김백 사장한테 제가 보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뭐 돌발 영상이 왜 삭제됐냐, 왜 불방됐냐, 그리고 김건희 디올백 영상 이거 왜 못 쓰게 하냐. YTN은 지금도 그 명품백 영상을 YTN만 못 씁니다. 보도국의 공식 지침으로 작년 4월에 앞으로 쓰지 마 했어요. 지금까지 안 써요. 그런 걸 지금도 안 써요. 그걸 물어봤더니 보도와 관련된 거는 제가 하나하나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국민 사과는 왜 했어요? 네, 맞아요. 대국민 사과는 왜 했냐고. 근데 이 사람이 하나하나 개입 안 한다고 했잖아요.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 멀쩡하게 살아있던 걸 없애버린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자기 사람으로
알아서 움직이게 만들어 놓는 거죠, 구조적으로. 네. 그게 정도의 차이가 다를 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언론사마다 비슷할 거라는 거예요. KBS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네. 똑같죠. 임명동의제 통과 못할 사람들, 네. 그 제도가 있으면 감히 나오지도 못할 사람들이 그걸 없애버렸어 그냥. 보도국장이니 보도본부장이니 타이틀 네. 얹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언론사 내의 민주주의적 절차 이런 것들을 회복하지 않고 특히 편집권의 독립 이런 거 회복하지 않으면 지금의 언론이 나아질 수 없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연성 구테타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연성 구테타의 핵심은 언론 장악을 통한 정권 연장이었거든요. 결국은 그 당시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빨리 장악해서 총선 장악하고 정권 연장하겠다는 연성 구테타인데 이 연성 구테타의 핵심이 언론 장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 언론 장악을 막는 것이 사실은 구테타를 막는 거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이 그 역할을 못하고 결국은 경성 쿠데타까지 우리가 경험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언론이 정말로 역할들을 제대로 못했다. 물론 MBC와 같은 경우에는 저항했지만 배제됐죠. 예. 근데 더 많은 사람이 연대하고 함께 배제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었고 예. 경성 구테타를 막는 것이었는데 예.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하마터면 정치인들부터 민간인까지 수백 명 이상이 살상될 수 있는 위기에 우리가 봉착했다는 점에서 예. 단지 기자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그때 통제가 많았지. 뭐 어쩔 수 없지라는 식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정말 그토록 쌓아서 지켜왔던 민주주의까지 후퇴시킬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2023년이 참 중요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 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 쫓아냈잖아요. 네. 정현주 방심위원장 쫓아냈잖아요. 네네. 그나마 국민들께서 그리고 또 국회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서 이 연성 구테타 일정을 더디게 만들었던 거죠. 네네. 막고 막다가 결국 못 막아서 이제 한상혁 위원장 네. 나가고 방통위 직원들 구속되고 그리고 방심이 전면 물갈이되고 네. 그러면서 들어온 사람이 이동관이고 그렇죠. 유희림 아닙니까? 네. 딱 그 체제가 공고해지니까 안착이 되니 그 다음으로 한 게 이제 KBS 사장 바꿔치고 바꿔치고. 그리고 YTN 팔아넘기고 네. 그 다음 수순이 MBC였는데 불발됐죠. 겨우 MBC 막아낸 거죠. 네. 그러니까 일정을 딜레이 시킨 거 그때 확 막았으면 좋았겠지만 못 막았어요. 예. 그래도 일정이라도 딜레이 시켜놨으니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고 예. 이기고 그리고 MBC 장악까지는 막아내고 뭐 이런 일들 그리고 본인들 입장에서 저 내란 세력 입장에서 이제 실패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포기를 안 한 거니까 그렇죠. 교수님 말씀대로 내란을 실제로 일으켜 버린 거고. 그렇죠. 근데 저는 언론이 역할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해줬기 때문에 우리 뉴스공장도 언론이고 그러면 MBC도 언론이고 뉴스타파도 언론이고 또 우리가 수시로 접하고 있지만 그 존재의 고마움을 모르는 여러 언론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들이 그나마 이 일정을 지연시키는 데 도움을 준 것이고 또 실제로 내란이 일어났을 때 여론이 집결할 수 있게 국민들이 여의도로 올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을 줬다고 봐요. 12월 3일 밤 그렇죠. 국회에서 그 총든 군인을 막아 세운 것은 시민이고요. 예. 국회 보좌관들이고요. 당직자들이고요. 그리고 또 언론인들입니다. 출입하는 기자들이 실제로 몸을 써서 그렇죠. 그들하고 맞섰어요.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평가하는 가운데서 뭔가 함께 새로운 어떤 길을 모색하는 네네.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사실은 국회에서 총칼 든 군인을 막은 네네. 기자들이 있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있었다. 네. 네. 사실은 국회 앞에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 이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장면이 정말 중요한 건데 윤석열 정부의 연성 구테타를 막았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지연시켰다는 게 MBC의 장악에 대한 일종의 이사회의 어떤 법정 소송을 통해서 불법적인 상황이다라고 해서 사장을 바꾸지 못하게 했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MBC를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총선에서
여론의 동원들이 상당히 장애를 입었고 그래서 총선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민심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이죠. 들끓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민심에 대한 마지막 교두보로서의 레거시 미디어의 역할을 MBC가 해줬고 그런 것들은 좀 평가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안에 내부적인 기자들의 역할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줘야지 그냥 기레기라고 거기 언론은 다 쓰레기들이야 라고 방치하거나 외면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KBS도 뭐 사실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새노조 중심으로 KBS를 제대로 좀 만들겠다라는 노력들이 좀 꿈틀거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응원의 박수를 또 함께 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중요한 말인데 사실 기존의 전통 매체들이 예전과 같은 그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다른 대안을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어떤 이런 유튜브나 네, 네. 독립 언론들. 자, 그 문제를 그럼 지금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시장이 사실 이렇게까지 성장할 거라고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언론, 그 대한 매체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일부 독립 언론들 이 독립 언론들이 훨씬 더 권력에 저항하고 견제와 감시 기능에 더 충실한 거 아니냐? 전통 매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 전통 매체들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튜브 이제 20년 됐잖아요. 예. 이게 이제 미디어 플랫폼인데 네.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나 정말 놀라워요. 예. 이걸 이제 잘 활용을 하고 있다고 저는 전반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그래서 유튜브라는 이 새로운 플랫폼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활용을 하면서 1인 미디어가 나오고 또 소수 미디어가 꿈틀꿈틀 이제 예. 피어나고 뭐 그런 토대가 됐고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당연히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기성 매체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은 충분히 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유튜브가 기능을 할 것이고 이 유튜브를 중심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매체들이 조금 더 성장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더 성장시켜야 하겠다. 예. 레거시 미디어를 향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라는 요구 당연히 계속 지속돼야 됩니다. 근데 그와 병행해서 새로운 매체, 우리가 새로운 매체라고 하는 이런 유튜브 매체들을 좀 더 성장시키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역사를 보면은 너무 간단해지는 것 같아요. 옛날 종이신문의 시대에 라디오가 출연했을 때 종이신문이 처음에는 뉴스 공급을 끊어버렸어요. 경쟁 매체니까 예. 왜 종이신문 예컨대 동아일보가 라디오에 예. 근데 그랬는데 점점 라디오가 그 역할들 또는 영향력이 많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뉴스를 공급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제는 자체적으로 뉴스의 생산을 했었던 것이 우리의 역사예요. 예. 라디오뿐입니까?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텔레비전 기자 한 30년 전에는 신문 기자에 비하면 상당히 지위가 낮았고 기자실 출입도 못했다라는 시절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유튜브라는 것은 플랫폼의 역사적 변화에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긍정적 기능으로서 아까 1인 미디어 말씀하셨는데요. 언제 우리가 이런 대안적인 언론을 이렇게 손쉽게 가져봅니까? 예. 누구나 다 자기가 책상 위에서 컴퓨터만 가지고 핸드폰만 가지고 방송할 수 있는 시대예요. 저는 자본에서 좀 자유로워졌어요. 자본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측면도 있고 또 알고리즘의 노예가 됐다는 양면이 다 있는데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1인 미디어로서의 가능성과 민주주의의 어떤 풀뿌리 민주주의의 매체로서 유튜브 박수 쳐야 한다. 그러나 유튜브가 수십만, 수백만의 나름대로 독자를 갖고 있고 편향적인 내용을 보도하고 하고 있는 사회적 책무에서 어긋나는 일들이 있을 때 예. 과거에는 1인 미디어가 대안적 미디어니까 적극적으로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해 줘야 돼라는 게 주류였고 논리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레거시 미디어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친다면 예. 거기에 상응하는 대칭적인 사회적 책무를 부과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번에 규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뭐 사회적 책무인데 크게 보면 규제죠. 예.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만큼
플랫폼을 자율 규제할 수 있는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스탠다드, 기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마 차기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일까 싶은데요. 두 가지 원칙이라고 봐요. 개인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아주 빅마우스라고 할 수 있는 몇십만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편향적이고 극단적이고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을 쏟아붓는 것은 제어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두 가지 정책 방향으로 입법을 할 때가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은 이제 과방위에 계시니까 예. 지금 어떤 계획을 좀 어차피 이제 조만간 이제 한 달 뒤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텐데. 네. 지금 망가진 현상은 이제 바로잡는 그 회복의 과정, 네네. 정상화의 과정이 이제 시급해 보여서 그쪽에 지금 주력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늘 과제였는데 그러면서도 이른바 뭐 규제 방식, 방향 이런 것들 다 굉장히 논쟁적이고 또 참고할 사례가 거의 없어서 매우 난제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될 숙제인 것은 분명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화를 위한 여러 방송법 개정 등등 그 정상화 조치를 선행하고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했던 제도인데 결론을 못 냈던 것들 예. 거기에 대한 네네. 이제 합의 도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분명한 거는 아까 다른 나라에도 참고할 만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규제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공감대가 하나는 있더라. 글로벌 스탠다드는 있어요. 혐오, 차별, 네. 폭력 이건 배제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배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이제 찾아가야죠. 사실 저도 이제 이게 유튜브 쪽으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활동이라고 이걸 해야 되나? 하여튼 여기서 이제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그 이제 공중파 있을 때는 기자 취재하면서 절대 이 세 가지는 금지해야 된다고 철칙으로 느꼈던 다들 우리 느끼겠지만은 추정과 예단 그리고 전원 보도 이거는 한 방에 간다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추정과 예단은 할 수 있지만은 그게 방송에 나가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걸 그냥 몸으로 우린 체화됐었잖아요. 특히 그 전원 보도 남이 이렇게 제가 쟤한테 저렇게 말했대 라는 거는 분명히 확인을 하고 당사자 확인을 거쳐야 된다는 게 철칙이잖아요. 근데 사실 유튜브에서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냥 어떤 출연자들 보면은 그냥 내가 오늘 카톡으로 뭐 받았어. 그럼 방송에서 줄줄줄 이걸 읽어요. 찌라시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다 보셨구나. 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사실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들이 그런 부분에 더 열광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야말로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이 되는.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원이 다 나쁜 건 아니죠. 예. 그 특히나 화자가 당사자일 경우. 당사자이고 비중이 있는 경우에는 실명을 밝히고 또는 실명 익명 처리하더라도 그 매체가 책임지고 예. 따옴표를 붙여서 보도할 수 있죠. 전원 보도는 이제 보도의 한 양태이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출처를 알 수 당사자가 없는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예. 들은 걸 당사자 확인을 예. 거쳐야 되는데. 따옴표의 주인공을 확인하기 어려운데도 그냥 막 하는 거 예. 그거는 안 되죠. 예.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이제 미확인 허위 정보인 거 이제 결과적으로 허위 정보일 수 있는 것들까지 포괄하는 허위 정보, 아까 말씀드린 혐오, 폭력, 음모론 네.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아닌 것들을 기성 언론의 문법으로 이건 안 돼, 뭐 수준이 낮아 이것 또한 저는 경계해야 된다고 봐요. 조금 더 풍성하게 그렇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시청자들이 비교하고 걸러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규제책을 만들어야지 잘못하다가는 그야말로 꼰대 노릇하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어서 저는 규제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배제해야 되는 것들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제도를 세팅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게
이 독립 언론이나 유튜브 언론들이 워낙 치고 나오니까 그냥 치고 나오는 기세가 워낙 뭐 전통 매체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잖아요. 아니 옛날 같았으면 상대도 안 해줬던 그 자본도 없고 한두 명 기자 한두 명 갖고 뭐 하는 언론사라고 해서 기자 몇백 명 갖고 있는 전통 매체들을 위협할 정도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전통 매체들이 오히려 더 꽁꽁 자기네들끼리 더 담아 파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제가 그걸 느꼈던 게 이번에 얼마 전에 왜 뉴스타파 기자가 권성동 그 국민의힘 그 원내대표한테 폭행당한 케이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앞에서 끌려갔죠. 그거는 폭행입니다, 분명히. 폭행 네, 예. 맞습니다. 폭행 맞습니다. 네. 그때 기자협회는 어쨌든 전통 매체들의 협회예요. 그렇죠. 성명서 딱 한 장 내고 그냥 끝냈거든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왜 저한테 말씀하세요? 기자협회장을 불러놓고 말씀하셔야지. 저는 그거 보고 아니 도대체 성명서 한 장 동료 기자가 저렇게 질질 끌려다니고 그랬는데 이거 성명서 한 장 내고 그냥 끝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 저게 다른 기자협회 어떤 이 전통 매체 기자였다면은 이렇게 끝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뭐 기자협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출입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언론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협회에 가입하고 협회에도 위계가 존재하고 레거시 그렇죠. 미디어 중심의 협회에서는 레거시 중심의 이익에 복무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별로 관심이 없는 이런 것들 또 기존의 출입처 제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일종의 네트워크인데요. 권력과 언론이 서로 스며가는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그 네트워크에 배제되면 정보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언론들은 어떻게 하든지 출입처로 가게 되는데 이 권력기관에서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언론을 또 통제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상생을 하고 있는 것이 이런 출입처 기재이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발생 기사만 보도되고 기획 기사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예. 사실 진짜 좋은 뉴스는 출입처가에 나오는 게 아니고 기자가 스스로 탐색하고 탐문하고 취재하는 데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 아마 7, 80% 이상 아마 90% 이상이 다 보도자료에 의한 발생 기사 중심의 보도만 얘기하고 있다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 권력이 자기를 PR하거나 자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네. 거기에는 언론의 크리틱스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기레기라는 말이 더욱 많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출입처 제도도 어떤 정도로는 보완이 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출입처 폐쇄라는 걸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어떤 중첩적인 문제가 담겨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도자료는 보도해 주세요 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네. 그걸 보고 기자가 취사 선택해서 정보를 취사 선택하고 재확인해서 이제 기사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보도 자료인데 기사야. 기사예요. 제목도 있고 그리고 중간 소제목도 있고 그리고 제3자가 쓴 것처럼 기사체로 써서 제공해요. 맞아요. 왜 그럴까? 거기에서는 그 기관에서는 하나라도 기사가 더 나와야 한다는 목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부합하도록 기자님들을 위해서 서비스해 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일상화되면은 관리하는 겁니다. 길들이는 거거든요. 예. 이미 그 단계로 와 있다. 네. 기자들이 보도자료 그런 형태의 보도자료를 받고 이상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칠게 배열을 해서 자료 위주로 제공하면 어색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쓰라고. 힘들어합니다. 네. 이거 바빠 죽겠는데 네. 그것도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하루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 보도 자료가 그런 식으로 기사체로 나와야 하루에 5개, 6개, 10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보고 들어보고 체크해야 하나 쓸까 말까 그런 보도 자료를 주면 시체말로 빡치죠. 그렇죠. 보도자료 2장 넘어가면 욕 나와요.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보도 자료를 지금은 제가 이제 바꿔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바꾸고 있습니다만 초기에는 그 형태의 보도 자료를 냈어요. 문제 의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실도
많이 알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비서관들, 우리 보좌진이 이제는 예. 보도 자료를 그렇게 쓰지 않아야겠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노종면 의원실의 보도 자료는 진짜 보도 자료처럼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기자님들께서 명태균과 관련된 자료를 매우 거칠게 받아보셔서 이런 게 보도 자료인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이 보도 자료가 왜 이런 식으로 형식화됐을까?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한 10년 됐을까요? 한 15년 됐을까요?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출입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견제를 당해야 되는 기관과 견제를 해야 되는 출입처 기자들 사이에서 뭔가 이제 공생관계 그렇죠. 그렇죠. 공생관계가 맞아요. 형성되면서 100% 동의합니다. 보도 자료의 형식이 바뀐 것이다. 그 온갖 저는 나쁜 그렇게 짓은 봅니다. 거기서 다 이루어져. 네네. 출입처는 원래 권력기관이 배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출입을 보장하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예. 심장부로 들어가서 감시하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배제하는 쪽, 그쪽에 보안이 각별히 요구되는 쪽, 그쪽에만 출입처 기자를 그렇죠. 예외적으로 두고 일반적인 기관들은 출입처 없이 취재하는 것이 정상인 거죠. 그렇죠. 네, 그쪽으로 회귀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출입처라는 게 권력 기구만이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수십 명의 기자를 관리할 수 있는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출입처가 가능한 건데요. 출입처라는 것은 출입처에서 나오는 모든 자료는 권력의 목소리죠. 근데 언론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되니까 사실은 출입처의 권부의 목소리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데 알파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것만 복사해서 복붙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출입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출입처 문제 때문에 야기된 우리 뉴스가 권력의 목소리만 전달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한다는 그러한 것들의 어떤 관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출입처 문제를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보지 않고 다른 측면에서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부 출입처 필요한 곳이 있어요. 네. 근데 모든 것을 다 출입처로 그렇죠. 만들어서 이제 취재하는 그런 언론사들 기본적으로 돈 벌어야 되잖아요.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예외 없이 출입처를 운영합니다. 그러면 경쟁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후발 업체들은 뭔가 모색을 하고 튀어오를 기회 자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따라하는 거거든요. 네. 기성 매체들이 출입처 제도를 그냥 따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어요? 똑같은 기사 쓰는데. 그리고 조직이 작기 때문에 똑같은 기사를 쓰는데 양은 또 적어요. 그런데 어떻게 경쟁이 되죠? 출입처를 깨야 되는 겁니다. 기자를 20명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운영할 수 있는 언론사다. 20명을 다 출입처로 다 나눠요. 그러면 한 사람이 출입처를 뭐 5개, 6개, 10개 가져요. 그 기자가 무슨 경쟁력 있는 기사를 써내겠냐고요. 이 언론에 노출되는 뉴스 소비자 입장에서도 맨 똑같은 것만 보는데, 맞아요. 근데 가끔씩 다른 것들 우리 기사들 보면서 클릭하잖아요. 클릭 장사의 측면에서 봐도 출입처 기자들은 클릭 장사 못해요. 맨 브리핑 받고 쓰고 보도자료 받아서 쓰는데 똑같으니까. 매체별로 뭐 10개, 15개, 20개, 수십 개가 똑같은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왜 원오브댐을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요. 나는 그런 구조 속에서 그 청춘을 소모당하고 있는 젊은 기자들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른바 그 기자실 데모질이 있었잖아요. 네. 그 기자단을 해체시킨 적이 있었잖아요. 출입처를 다 없애버리고 그때 물론 저도 그때 그 당시에는 어려서 그랬는지 몰라도 제 경험을 말해보면 저도 사실 입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럼 기자실 없으면 이 기사를 어디서 써? 그럼 내 책상은 어디 두라는 거야?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얘기야? 뭐 일부 그때 여력 있는 언론사들은 따로 오피스텔 마련해서 공동 뭐 그 자기네들 뭐 조선일보, KBS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나머지는 그냥 길바닥이었잖아요, 정말로. 그냥 공동 브리핑룸에서 개방형 브리핑제. 자, 우리가 정부 부처에서 이런 거 있으면은 오늘 이거 브리핑할 테니까 다 들어오고 싶은 기자들 다 와라. 브리핑 들어라. 그리고 그걸 취재를 해라. 라는 거였잖아요. 그다음에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 처음에 입이 나왔지만은 곧 저도 곧
이게 맞는 것 같다. 네. 우리가 불편하긴 하지만은 그동안 뭐 사실 출입처에서 기자실에서 낮잠도 자고 또 그때는 기자실에서 고스톱도 많이 쳤습니다. 저는 못 치지만은 전 진짜 못 쳐. 그런데 거기서 실국장들 한 명 그 돈 이러 꼭 이 사람들은 돈 따면 큰일 나는 거야 그날. 하고 그때 심지어는 주간 기자단 간사, 주간 간사, 야간 간사 따로 있었어요. 야간에 해서 어디 술집 모시고 가는. 어쨌든 이거 다 세금으로다가 기자들 먹여주고 재워준 거잖아요. 저만 해도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냥 이 기자들은 이거 그냥 천부의 권한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노무현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대못질하고 나서 처음에 불편했지만은 금방 깨달았거든요. 이게 맞는 것 같다. 이게 맞는 거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기자들은 매체별로 내가 소속된 매체별로 이렇게 계급이 갈리나요? 등급이 나뉘어지나요? 지금 매체별로 제가 이제 그냥 질문을 던져보는 현실적으로 갈려주죠. 거예요. 근데 그게 정당한가요? 아니죠. 명분이 있나요? 아니죠. KBS 기자하고 뉴스타파 기자가 KBS 기자는 성골이고 뉴스타파 기자는 육두품인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출입처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처우가 다릅니다. 달라집니다. 다른 이유를 나름대로는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 이해되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신생 매체의 기자는 못 믿습니까? 그러면 메이저로 불리는 오래된 전통 매체의 기자는 특히 더 신뢰감이 갑니까? 출입처 입장에서 기관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기관이 자리도 제공하고 고정된 자리도 제공하고 안락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자리도 제공하고 자리가요 사무실 안에서 그때그때 올 때마다 먼저 오는 사람이 자리 차지할 수 있잖아요. 카페 들어가면 좋은 자리 내가 먼저 가면 차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자단 기자실은 아니에요. 여기는 YTN 기자, YTN 기자만 앉을 수 있고 여기는 KBS 기자만 앉을 수 있는 부스들이 다 특정돼 있어요. 그럼 그렇게 특정된 자리를 제공받는 언론사가 몇 개나 될까요? 그 이후에 들어오는 기자들은 그게 국회 공간인데 왜 제공을 못 받죠? 왜 기자단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통과해야 되죠? 무슨 죄를 지었다고? 뭐 신생 매체들 안 만들어져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근본적인 의문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자실을 지금처럼 유지하는 게 맞나요? 그거는 바로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그 기관 정부 부처와 기자단의 담합입니다. 서로 그렇죠. 주고받는 게 있거든요. 악어새 철저한 악어새 관계입니다. 저는 지금보다 더 많은 공간은 언론들한테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언론이 그 취재하고 취재해온 것을 가지고 그렇죠. 정리하고 기사 쓸 수 있는 편리한 공간을 지금보다 더 확장해서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단 매체별로 여기는 당신 거야라고 지정을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출입처 제도 그리고 기자단 그리고 언론 개혁을 말할 때 모든 출입처가 다 문제 있다는 걸 말하는 건 출입처가 분명히 필요한 기관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가장 말할 때 대표적으로 지금 검찰 법조기자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워낙 사회적인 해악이 많았으니 검찰과 법조기자단이 서로 악어새가 돼서 온갖 그야말로 이 방향성을 끌어가고 하나 던져주면 그거에 중독돼서 법조기자단을 어떻게 일단 해체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바로 출발점일 것 같은데. 근데 뭐 외부 힘이 작동해서 기자단이 해체되는 거는 현실성이 떨어질 거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스스로 언론사별로 스스로 우리가 뭐 공판 중심주의 뭐 말로만 떠드는데 예. 뭐 검사 소위 말하는 빨대들 관리하는 것으로 그 쓰는 그런 관행을 탈피해야 되는 거고 예. 직접 사건을 취재해야 되는 거고 또 그 우리는 기자들은 빨대를 관리한다고 하지만 검사가 사실 기자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흘려서 반응 보고 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네네. 선택적으로 흘리고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위를 확인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언론사에 고쳐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것, 바꿔달라고. 그리고 그런 시도들을 여론의 압박, 그러니까 뉴스 소비자들이 압박하면 바뀔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뭐 정치권이 나서서 뭐 출입 기자 단체 폐지 이런 거 하면은 오히려 더 부작용이 생길 네. 거라 그걸 뭐 언론 개혁으로 기대하신다면 저는 그 부분은 방법론적으로 다른 모색을 좀 해보자고 설득할 생각이고요. 아무튼 바뀌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특히나 기자가 언론이 기관에 의해서 권력기관에 의해서 관리당하고 예. 거기에 유착하게 되고 그건 안 되죠. 그리고 그런 게 사실로 확인되면 돌이킬 수 없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사실 다른 출입처는 몰라도 법조 기자단에 대해서는 네. 어느 정도 국민적인 공감대가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강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반발이 그래도 있으려나 모르겠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워낙 그 그러니까 폐악을 봤으니 국민적인 열망이 있는 거 사실이고요. 예. 그렇지만 그것을 정부가 그냥 강제적인 형태로 바꾸게 되면 그게 국민적 동의를 나중에는 얻기가 어려워져요. 지금 검찰이 사실은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권을 독점한 과정에서 끝없이 수사 기밀들을 알리면서 사실은 검찰이 여론 재판을 선도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제도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언론 개혁의 문제라기보다는 검찰 개혁의 문제랑 연동되고 있고요. 네. 검찰이 기소권 독점하지 못하면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뉴스는 검찰 뉴스가 아니라 법원에서 판결로서 그래야 그 하는데. 뉴스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검찰은 기소할 뿐이지 판결은 판사가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판사 나중에 어떻게 판결 났는지는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 취재도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검찰에서 누구 기소했다라는 이게 뉴스가 되는 이러한 것은 언론의 개혁의 문제이기에 앞서서 검찰이 이제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예. 기소권을 독점하고 언론을 가지고 장난치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검찰 개혁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검찰 개혁을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에 연동하고 있는 언론 개혁은 수반될 수 있다. 그리고 일단은 정상화시키는 것이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제도 개선하고 언론 개혁 깃발 드는 순간 그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그런 스탠스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그 법조 기자단 문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에너지를 소비 안 해도 된다고 봐요. 그렇죠. 네. 민주당 내의 그 검찰 개혁 네네. 의지가 예.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네. 그리고 외부에서의 요구도 어느 때보다도 강해요. 네. 그 검찰이 스스로 그 상황을 지난 몇 달 동안에 아주 그 돌이킬 수 없도록 불가역적으로 만들어놨어요. 네. 예, 스스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 검찰에 의한 법조 기자단 뭐 관리 장악 이런 요소들은 구조적으로 해소될 여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다음을 보는 것이 교수님 말씀대로 맞지 않나 그러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충분히 제가 봐도 일리가 있을 거예요. 검찰 개혁이 되면 자연적으로 그 다음에 그렇죠. 사회적인 요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정부가 하기 힘든 일이 있어요. 예. 검찰 개혁은 정부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권한인데 이제까지 못했던 거고요. 언론 개혁은 정부가 나서면 안 되는 개혁 과제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둘 다 중요하죠. 저는 뭐 다만 이제 언론과 관련해서 이제 언론 개혁 그러면 지금 방송법을 개정하는 것도 보는 분에 따라서 또 개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명백하게 정상화일 뿐인 정상화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진전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을 하고 정책을 만드는 것. 근데 그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방향성을 우리가 빠르게 확인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언론이 그러니까 그 언론 종사자들이 어떤 진짜 언론인답게 취재 보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내는 제도. 네. 예를 들면 그 임명 동의제 같은 그런 제도, 네. 보도를 독립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개혁 과제여야 한다라고 네,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방송법 개정 문제도 나오고 또 공영방송 사실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 부분을 좀 다루겠습니다. 자, 공영방송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고쳤어야 할지 이 부분 한번 좀 지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 방송법 한번 그때 거부권 거부당했죠. 거부당하고 네. 다시 지금 추진하는 거죠. 네, 그럼요. 어떤 걸 좀 핵심은 뭡니까?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린다. 이게 이제 어떤 추상적인 표현이라면 좀 구체적으로는 공영방송의 사장을 예, 뽑는 예. 구조를 민주화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못 뽑게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권력이 좌우하지 못하게 하겠다. 예.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공영방송이 항상 그거였거든요. 항상 KBS 사장이나 MBC 사장도 마찬가지고 네네. 대통령이 그냥 픽하는 거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바꾸겠느냐. 지금 올라와 있는 그 개정안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저희가 도표를 좀 만들었는데 MBC나 KBS나 공영방송의 이사들이 사장을 뽑는 거니까 네. 투표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의 이사 구조가 MBC가 9명인데 6대3, 여당이 6명, 야당 추천이 3명, KBS는 7명, 4명.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 투표를 하나만 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여당이 미는 그리고 여당 이사들은 다 대통령이 이제 방통위 통해서 찍는 거니까 네네. 이걸 바꿔보자는 거잖아요. 네. 개정안이 저게 맞습니까? 13명으로 지금 하자. 너무 단순화해놨는데요. 저런 수치는 저렇게 저런 개정안이 있기도 있어요. 근데 괄호 속에 있는 수치, 개정안 속에 있는 수치는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이런 정치 상황에서는 저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것이지 예. 저렇게 특정되어 있는 아직까지는. 법안은 없고요. 예. 개정안은 뭐 11명 안도 있고요, 13명 안도 있고, 15명 안도 있고요. 이사를 좀 더 늘리자. 네, 지금보다는 좀 늘리자라는 예. 데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근데 왜 늘리는가? 음. 추천 주체를 단순화할 수도 있고 다양화할 수도 있는데 예. 이사 수가 일단은 충분해야 음. 여러 분야를 대표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적으면 뭐 후견인들이 있다면 그 후견 세력이 통제를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지난번 박장범 사장 그 박민 사장 될 때 그 당시 KBS 에. 여권 이사들 사이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것만으로도 절차가 살짝 흔들리잖아요. 예. 근데 그 소수를 철저히 관리하면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인원이 늘어나면 흔들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권력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으로서 숫자를 늘리는 것.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돼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왔는데 15명이 최대치예요, 지금까지는. 이전 21대 때는 21명안까지 나왔었고요. 이사수를. 네. 그래서 그럼 15명이나 13명 요쪽이 지금 이제 고려되고 있는 유력한 방안인데 네. 그렇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진보 보수의 구도가 몇 대 몇 정도로 될 것인가. 근데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거나 단순화하거나 다 이것이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갈리게 하면 안 된다. 비슷비슷한 뭐 우위는 있겠지만 비슷비슷하게 하자. 여기도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 한 명이라도 많으면 똘똘 뭉치면 늘 이기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 예. 그러면 다수결보다는 특별다수제를 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상대방이 어째도 뭐 맞득치는 않지만 그래 요번에 동의할게 뭐 이 정도는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의사결정 구조는 특별다수제. 근데 특별다수제도 또 3분의 1을 요구할 것인가, 5분의 3을 요구할 것인가. 지금 법률 안에 들어가 있는 특별다수제는 두 가지가 있어서 예. 어떤 것을 채택할 것인가 이런 이제 논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예. KBS 사장, MBC 사장을 대통령 의중대로 뽑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청와대에 귀 기울일 필요 없이 KBS 구성원, MBC 구성원들이 그래 우리 이런 분들이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는데 이사들이 여야로 갈려 있으니까 예. 그중에 여당의 지지만 받는 사람만으로 뽑으면 결국은 청와대의 목소리를 반영하더라. 예. 여당이지만 그래도 야당의 한두 명을 타협해서라도 제휴할 수 있는 정도의 인물이라면 괜찮지 않을까가 저는 3분의 2선이라고 생각해요. 3분의 2.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이제는 KBS 사장
국민들이 한번 뽑아봐도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공론화위원회에서 예. 전국적으로 한 500명 정도 예. 모셔다가 요즘에는 인터넷 같은 걸로 다 되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해서 후보자들 쭉 보면서 몇몇 봤을 때 최소한 국민들이 이 사람은 안 돼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꼽혀하는 사람들은 갈 수 없도록 하고 예. 몇몇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사회가 최종 결정을 하더라도 그런 국민 추천제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 있다면 박민 사장 되기 힘들었을 거예요. 못 되죠. 못 되죠. 왜냐하면 근데 사실은 이런 절차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박민 사장 추천 시기에 당시 이사회에서 그걸 적용하지 않았는데 예. 저는 그래서 3분의 2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번 다음 정부는 국민 추천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그거는 최소한 KBS 사장 선출을 위한 국민 평가단 한 100명, 1000명 모아가지고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다 되고 유튜브로도 볼 수 예. 있잖아요. 후견, 여기 출마 선언 같은 거 그런 거 보고 평가하도록 해도 괜찮다. 그래서 국민을 바라보는 KBS 사장이 되어야지 KBS 또는 뭐 최고위원 이런 거 바라보는 사장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적극 갖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에서 동의하고요. 다만 그 국민을 대리할 수 있는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방식이 어때야 할 것인가. 네. 이사회에서 그냥 뚝딱 하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그런 어떤 추천 공모 제도를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라는 생각에는 적어도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견은 없어요. 네. 다만 그 방안을 법에다가 넣을 것인가, 지난 21대 법안처럼 예. 아니면 이사회에 유보할 것인가. 음. 그러니까 이사회 구조를 합리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할 거다. 그 회사 그 방송사에 맞는 예. 방식을 결정하지 않을까. 예. 이런 문제 의식들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특별 다수제를 채택하는 이유는 전행을 막겠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소수가 똘똘 뭉쳐서 무조건 반대하는 날 거, 수도 있어요. 발목 잡기 하는 거, 이것도 막아야 되겠다. 그러면 특별 다수를 저는 인원 그 이사 규모별로 다 대입했을 때 예를 들면 13명 7대 6이 돼 버렸어요. 저건 결과값입니다. 아, 예. 사례 중에 하나예요. 목표를 한번 보면은 네. 예. 13명 이사회 구조에서 예. 7대 6이 됐는데 예. 어느 쪽이 7이고 어느 쪽이 6인지는 모르겠지만 7대 여당 이사가 7명, 야당 이사가 뭐 6명 예를 들자면 지금식으로 따진다면 네.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3분의 2를 요구하는 거는요. 7명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하죠. 그렇지. 6명 중에 2명을 설득해야 되는. 아, 한 명이 아니고 2명이구나. 8명이 아니고 9명이구나. 그러면 예. 6명 중에서 2명을 이탈시킬 가능성이 있겠는가? 네. 이게 정치적 후견을 약화시켜야 된다는 데도 이견이 없지만 예. 이견이 조금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지금처럼의 후견주의는 타파해야 안 된다. 된다. 이거는 이견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6명 중에서 2명을 이탈시킬 정도일까? 라는 그런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3분의 2를 대입했을 때고 예. 5분의 3을 대입했을 때는 6명 중에 1명을 명만. 이탈시키면 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7명으로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데는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행은 특별 못 다수제죠, 해요. 그러니까. 예. 근데 6명 중에서 1명만이라도 설득할 수 있으면 그래도 좀 7명이 바라는 네. 후보를 사장으로 세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야당의 이사를 설득해서 같은 편으로 만들어준 적이 없어요. 그렇죠. 다 정치적 후견주의로 다 나눠졌기 때문에 네. 발생한 맞아요. 문제여서 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분의 2 다수제가 의미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그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라는 문제는 별도로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국민들에게 KBS 사장 국민이 뽑았다라는 소리, 그런 자긍심 이런 거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구체적인 방안도 이제 방송법 개정안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그게 지금 민주당이 어쨌든 야당일 때 워낙 뭐 당한 게 많으니 그걸 이제 주장하지만은 이제 조만간 혹시 또 여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잖아요. 여당이 되면은 마음이 바뀌는 거 아니냐. 화장실 나올 때 다르다. 예전에 그랬습니다. 문재인 네, 정부 때. 네. 저 그때도 그러니까 문재인 내부에서 정부 그걸 경계하고 똑같은 있습니다. 방송법이 그때 올라왔었어요.
저도 그때 그래서 그걸 굉장히 기대했거든요. 이제 정말 대통령이 KBS 사장을 안 뽑겠구나 했는데 통보를 못 그때 시켰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말했잖아요. 이런 방송법이라면은 착한 사람이 사장이 KBS 사장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소신 있는 사람이 사장이 되겠느냐. 그때 여야가 거의 합의한 방송법이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 당시 저도 같은 입장이었어요. 저 그래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똑같은 놈들이구나 다. 저한테도 부들부들 떠셨어요. 저는 왜 그 당시 그런 생각을 가졌냐면 불확실성이 있을 때 여야가 합의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예. 미래를 위해서. 근데 그 당시에 당 이름이 뭐였죠? 새누리당이었나요? 새누리당. 새누리당이었죠. 예. 새누리당이 합의를 거부했어요. 예. 언론계에서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2016년까지는. 근데 2016년 넘어가면서도 입장을 안 바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럼 말아라. 우리는 최대한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정권이 바뀌면 이대로 간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저는 제 입장을 유지했던 거고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될 네.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고요. 무엇이 합리적인가? 다수의 전횡을 막고 소수의 목리까지도 막을 수 있는 제도. 저는 그래서 뭐 제 제도를 좀 사실상 다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여러 이제 법안들이 있어서 예. 논의해서 또 여러 지금 의견들을 듣고 있는 과정이에요. 네. 예. 지금 우리 저 선대위의 캐치프레이즈 경청인데 예. 우리 과방위에서도 경청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 잘 공통 분모를 찾아서 법안으로 늦지 않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 DJ 때 방송개혁 하려고 방송개혁위원회 만들었었잖아요. 네. 저는 그런 모델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합의해서 법안을 만드는 건 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의원들 이외에 다른 목소리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학계와 시민사회까지 함께 좀 포괄해서 우리가 방송을 어떻게 미래의 방송 환경에 부합하도록 만들 건지에 대한 논의를 좀 시작해서 길지 않게 몇 개월이라도 운영하는 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데 그 공영방송에 대해서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그거 필요 없다. 지금 KBS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뭐 MBC에 대해서 뭐 평가가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어쨌든 공영방송이 지금 꼭 필요한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그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막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공영방송의 효능감을 높여야 합니다. 예. 보수 정부에서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공영방송 다 해체시키고 사기업화 시켰던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게 뭡니까? 서울시의 지하철 사기업화 하면 뭐가 좋습니까? 결국은 여기 요금만 올라가고 예. 서비스는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것 뻔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대한민국 고속도로 사기업화 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민심의 고속도로거든요. KBS, MBC, YTN 이런 고속도로를 잘 운영하고 관리해야지 이런 거 없애겠다라고 나 2,500원 수신료 내기 싫어라고 하는 정서 이런 것들은 어쩌면 KBS의 효능감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잘못된 방향이었다고 저는 보고요. 적극적으로 고속도로 민심의 고속도로 제대로 운영해야 된다. 그리고 효능감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런 것들은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로의 비유를 해주셔서 이제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제 역할을 못하는 방송 도로가 좀 훼손된 거예요. 맞아요. 포장을 새로 싹 해야 돼요. 예. 근데 아예 폐쇄해 버리자, 쓰지 말자. 맞아요. 이러면 안 된다. 그렇죠. 예. 예. 고쳐서 쓰자. 예. 예. 그러니까 KBS만 하더라도 기자 수가 600명이거든요. 600명 가까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이 정도 맨파워를 갖고 있는 언론사 정말 흔치 않습니다. 600명이 정말 국민을 위한 어떤 뭔가 세상의 소금이 될 역할을 한다면은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어쨌든 방송법이 대통령이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신의 칼로다가 쓸 수 있는 그 무기의 하나로 다 KBS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못한 거잖아요. 600명 중에서 항상 제가 보더라도 300명은 그냥 기둥 뒤에 숨어서 대통령 바뀔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걸 바꾸자는 거잖아요. 예. 네. 정말 바꾸면은 KBS나 MBC 같은 공영방송이 자본에 흔들리지 않는 정말 하려면 얼마든지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파헤치고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맨파워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정치가 해주는 거 정말 이걸 칼로다가 쓰지 말고 칼로다가 쓸려 생각하지 말고 국민한테 돌려주는 그렇죠. 그 시기가 지금 이제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마지막이니까 뭐 하여튼 두 분이 차기 정부에서 이제 역점둬야 할 미디어 그리고 언론 정책 핵심 과제 이 기조 어떤 기조로 가야 될지 이거 좀 조언을 한다고 할까? 그런 부분 뭐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차기 정부에 대한 중요한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 예. 권력에 장악되었던 거 아니겠어요? 네. 5인 체제인데 2인 체제로 운영됐던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진짜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네. 방송통신을 넘어서 전체 플랫폼까지 제대로 아우르는 특히 AI 플랫폼에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싶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검열 국가검열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했잖아요. 예. 유일임 위원장이 완전히 조직 자체를 형해화시키고 쫓겨난 마당인데요. 그냥 사냥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국가검열 지속해야 하는가? 예. 지속한다면 어떤 의미로 가져가야 할 것인가라는 생각들 다시 한번 해봐야 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수없이 많은 조직적 저항, 예. 저항했었던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즉 방송과 커뮤니케이션의 정상화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장악되었던 규제기구를 우선 활성화시키고 의미 있게 바꾸는 작업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공청회 했으면 좋겠어요. 청문회. 방송 장악에 동원됐었던 세력과 또 문제점들 예. 이런 것들 이제는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지. 예. 그래야 정상화가 되는 거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위원장 바꾸고 끝나는 게 아니다. 저는 그러면 청문회를 제대로 해서 청문 보고서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방송 장악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노 의원님은. 방송 장악으로 불리는 그런 이제 불행한 일들이 또 반복되지 않도록 네. 이번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 정권이 뭐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닐 거잖아요. 불확실성 속에서 또 이제 정치가 이루어질 텐데 그래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수님 말씀에 이제 하나 더 덧붙이자면 그리고 그 새로운 미디어들은 아까 말씀드린 아주 꼭 규제해야 되는 것들, 그 어떤 폭력, 혐오, 네, 차별, 차별, 음모 이런 것들 이외에는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기성 매체들은 책임을 합당하게 지게 하는 뭐 과도한 책임이 이게 아니라 합당한 책임은 지고 있는가 지금 네.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합당하게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합리적인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두 분 제가 아주 오늘 정말 재밌게 들었어요. 앞으로 그 오늘 말한 거 정말 특히 노 의원님 잊지 마시고 또 이 교수님도 학교에서 이제 기자가 되려는 언론인이 되려는 그 후학들 많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정면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창현 국민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새봄에는 새나라로 특집 지난 4주간 검찰 개혁, 경제 개혁, 외교 안보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언론 개혁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제 약 한 달 뒤면 새 정부 출범합니다. 예. 모두가 행복한 그런 새나라 기대하겠습니다. 자, 편한 주말 보내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저는 기자 홍사훈이었습니다. 두려워 마 진실은 너의 편이니까 숨죽인 세상에도 네 목소리를 기다린다 손끝에 쥔 작은 펜 하나로 무너진 벽을 두드려 하라
되어라